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다시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신다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가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조금 오른다던가 혹은 좀 일자리 회사가 좀 운영이 잘 안 돼서 뭔가 분위기가 뭔가 좀 안 좋다거나 여타 어쨌든 요런 많은, 그리고 가정 내 지출이 높아져 가지고 또 소득은 그대로인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또 영상 올린 것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제 이제 또 탄핵 선고일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풀려서 오늘 다시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던 대로 또 종목 분석,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또 국제 무역, 그리고 경제, 좀 전반에 걸쳐가지고 조금 이제 너무 좀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는 늘 그렇듯이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차트를 펼쳐놨습니다. 제가 이제 좀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곤 했어요. 이 거시경제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개별 종목은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굉장한 이제 호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그런 악재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면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나? 정말 가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부 하이텍, 현재의 이제 DB 하이텍. 제가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8,000원인가 8,000원대 들어가서 3,000원대까지 물타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평단을 4,000원대로 맞춰놨다가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아웃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HLB도 제가 과거에 옛날에 예, 첫 이제 627 사태인가 하여튼 그 처음에 이제 폭락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어째 그때도 제가 10배를 먹은 건 아니지만 8배인가 7배를 먹었습니다. 굉장한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죠. 예.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파마 리서치, 특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죠.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이제 그 재생의학, 이제 연어 무슨 세포를 정자에서 뭘 꺼내가지고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이제 제품을 받고 피부 재생이면은 노화 방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약간 미용 관련, 물론 이제 눈도 관련해서 또 제품도 있죠. 어쨌든 이런 재생의학 쪽, 제가 그것을 보고 투자를 했고, 근데 굉장히 초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상장하자마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때 잠시 급등했다가 이제 쭉 내렸어요. 그래서 쭉 내리는 거 보고 충분히 4만 원대면은 충분하다 했는데 이게 막 3만 원대 막 이러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투자하는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파마 리서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판 게 아니에요. 그 어제 보면 이제 손절을 했죠. 왜냐면은 그때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때 이제 제 건물을 제가 올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진짜 자식 마누라 빼고는 다 팔았어요. 타고 다니던 차도 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타고 다 타고 다니던 차도 팔 정도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안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번 이제 놓은 것들은 저는 다시 추워 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뭐, 좀 배도 아프고, 예,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종목으로 또 다 돈을 벌었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쉬움은 없어요. 그 사이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은, 또 돈이 생기면 또 다른 종목에 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잘 될 기업은 빛을 발한다 이겁니다. 파마 리서치 그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못 보고 있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예, 지금 지금 30몇만 원, 35만 원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마 리서치 언급할 때까지만 해도 뭐 한 10만 원대? 뭐 10만 원대였나 뭐 그랬을 겁니다. 또 그새 또 3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물론 그 주가가 조금은 저는 솔직히 뭐 제가 파마 리서치를 좋게는 보지만 조금 거품이 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종목을 자꾸 뭐 기관이 뭐 팔았네 뭐 외인이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네 이런 디테일을 이제는 볼 필요가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시간을 보내면 된다 이겁니다. 시간만 보내면 된다.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차트들은요, 차트가 가만히 이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러겠습니까? 차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는 투자율을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 제가 지난 어떤 바이오의 어떤 그 경험치를 볼 때는요, 무조건 언제 얘가 정확하게 빛을 발할 거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빛을 발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뭐 5만 원까지 가냐 10만 원까지 가냐 뭐 30만 원까지 가냐 50만 원까지 가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율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또 줄줄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미 이 투자율이라는 걸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다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어떤 승인 확률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주가는 진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니까 자꾸 이제 숲을 안 보고 자꾸 나무를 보고 나무에 여기 뭐 벌레가 여기 없던 벌레가 생겼네 없던 새들이 날아오네 둥지를 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자꾸 들여다 보니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무슨 일일까 주가가 왜 오르지 주가가 왜 폭락하지 자꾸 그런 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시간이 덜 안 가고 이래가지고 주가가 언제 가냐 언제 2만 원대 가고 언제 3만 원대 가냐 이렇게 자꾸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숲을 보라는 얘기예요.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자꾸 그런 작은 것들을 보면서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종목도 제가 거품이 꼈다 팔아라 했을 때 뭐 그 누가 쳐다도 봅니까? 듣보잡 유튜버인데 똑같아요. 테슬라도 제가 야 이거 80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진다 아무도 안 듣잖아요. 1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 물론 다시 올랐지만 그렇게 뭔가 제자리 왔을 때 투자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느 회사든지 거품이 낀 종목 요즘에 너무 핫해 너 진짜 이 종목은 진짜 장난 아니야 막 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의 고점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중간하다는 얘기죠. 주식은요 제가 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떨어질 때 사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근데 떨어질 때 아무 종목이나 삽니까?
망할 종목을 사야 돼요. 종목 선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주식은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주가. 이 주가가 종목을 선정했어.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야.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고평가인지, 적정 주가인지, 저평가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예를 들면, 테슬라 제가 팔아라, 팔아라. 고평가다, 고평가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테슬라가 안 좋은 회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차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뭐 완전 주행 뭐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나 뭐 그런 것들을 따라올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뭐 앞서고 있는 이유가 완전 자율주행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뭐 인프라, 충전 인프라. 어차피 이제 충전 인프라는 같이 공유하기로 된 거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의 장점은 사라진 거예요. 다만 테슬라가 제일 먼저 전기차 완성차, 순수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이제 그런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해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뭐 코로나고 뭐고 또 유동성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제수발이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뭐 니콜라 자빠지고 뭐 어디 업체 자빠지고 웬만한 전기차 스타트업들 다 자빠졌지 않습니까? 응? 근데 이제 뭐 중국의 전기차 업체라든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다. 계속해서 점유율을 이제 잡아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걔네들이 1등을 유지하고 뭐 어찌하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테슬라가 뭐 20만 대 팔았네 뭐 말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재의 어떤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의 어떤 테슬라의 어떤 전망치를 볼 때 주가가 어떻느냐를 봐야 돼요. 주가가.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살 거면 이 주가에 사야 되니까 이 주가가 싸냐 적정하냐 아니면 비싸냐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숲을 봐야지 자꾸 그 디테일을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테슬라가 잘 나갈 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테슬라를 샀다가 테슬라가 잘 될 걸 이제 대박 칠 걸 알고 한번 대박을 쳤으면 주가도 대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팔아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뭐 어설픈 주가에 딱 사가지고 싸지도 엄청나게 뭐 비싸지도 않은 그런 어설픈 가격에 사가지고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래 대단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꾸만 이제 실적이나 점유율이나 이런 데서 계속 후퇴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그런 큰 그림을 알면은 테슬라가 대단한 기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없잖아. 처음에 테슬라가 나올 때는 진짜 저도 봤을 때 멋있었어요. 디자인이 저는 일단은 뭐 기술이나 다른 걸 차치하고도 디자인이 너무 멋진 거예요. 페라리 같기도 하고 약간 포르쉐 같기도 하고 그랬어야 돼. 예뻤어야 돼. 왜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내놓는 전기차들은 진짜 장난감 같았고 이 조그만 차에만 이제 맨날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진짜 자동차 같고 진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고 예쁘고 거기다가 그때 이제 자율주행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오 진짜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상향 평준화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친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적정주가냐,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된다. 그래서 숲을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무슨 뭐 트럼프가 뭐라 했니, 뭐 어쩌니, 뭐 중국에서 뭘 했니, 유럽에서 뭘 했니. 여러분들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이 올해 1분기 힘들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 왔다면 총알, 현금을 단단히 준비를 했을 거고, 이렇게 주가가 쭉쭉 빠지는 내가 기존에 볼 때 괜찮은, 내가 사랑하는,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가 적정 주가 이하로, 그 말인즉슨 저평가의 구간에서 자꾸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분위기가 안 좋고 돈이 안 돌다 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때 싸게 사는 거예요. 주식을. 주식 쇼핑을 하는 겁니다. 어? 사고 나니까 또 오르네. 그럼 또 기다려. 그럼 또 떨어져. 그럼 또 사. 이때 내가 평단 관리를 잘 해가지고 괜찮은 종목을 괜찮은 주가에 잘 포지셔닝을 해놓으면은 1년, 2년, 3년 뒤에 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진짜 무슨 잔잔바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일매일 보면서 아이고 이거 너무 불안해 위험해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하지 말란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닌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감정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 힘들 거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면 현금을 준비하셨을 거고 그 현금을 소액 분할 매수로 좋은 종목에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고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사고 나서 당장 오르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상반기 지나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지금 이 좀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삼성전자를 제가 5만 원 이제 초반대 사가지고 뭐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이 조금 5만 원 완전 초반이었다가 완전 5만 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주가에 들어갔다가 좀 더 평단이 조금 더 높아졌긴 했지만 팔았습니다. 5만 뭐 8천 뭐 600원인가 700원에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이 판돈 수익이 수익이 뭐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뭐 12%인가 뭐 11%인가 하여튼 10% 초반대에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뭐 큰 돈 넣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정도 봤습니다. 어쨌든 요 종목 요 이제 돈들을 다시 이제 다른 제가 좋게 보고 있던 종목들 그리고 그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매수하거나 혹은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또 주가가 괜찮네 하는 것들 꼭 안 떨어져도 요 종목은 좀 더 담아야 되겠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분할해서 또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 팔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6만원, 한 6만 5천 원에서 한 7만원 사이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쉽지 않겠다. 워낙 이제 지금 국제정세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관세 문제가 너무 이제 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뭐 또 삼성전자가 다시 뭔가 큰 조정이 온다면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삼성전자는 저는 매도했다는 익절, 큰 익절은 아니지만 10%대 익절을 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리하자마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뭐 인텔도 지금 최근에 뭐 리프탄 새로운 이제 CEO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제 동양인 특유의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매를 미리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보수적으로 자기가 전망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기대치를 좀 낮추고 이러면서, 허세가 없는 거지. 허세가 없이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서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저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인텔을 버릴 때가 아니에요. 분명히 인텔이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분명히 그런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한은 절대 인텔은 그냥 놔둘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아예 이 깜도 안 되는 기업이면은 이거는 절대 기술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가 없죠. 하지만 원래 왕좌에 있던, 그것도 수십 년간 왕좌를 지켜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깜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틀어주면 금세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한 단계, 이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 격차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지만 약간의 깨우침만 있으면 바로 넘어가는 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볼 그것들은 조금 거시경제, 잠깐 이제 환율과 금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환율이 어때요? 환율이 지금 완전 바닥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환율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내냐면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내요. 정치인들. 플러스 누구? 한은이에요. 한은. 왜? Not in my term.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임기에만 아니면 된다라는 전형적인 이런 정치인들과 한은 총재의 어떤 판단.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뭘 하겠어요? 돈을 푸는 쪽입니다. 돈을 푸는 쪽.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그냥 돈을 푸는 거야. 막무가내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환율이 계속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 거기에 더하기 뭐예요? 금값이 계속 지금 금값이 지금 200달러에 지금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값은 어떤 달러가 돈이 풀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원달러 환율은 그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치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진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계엄이나 탄핵,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 좀 도태되고 있잖아요. 반도체나 전기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태되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 그리고 미국의 관세에 지금 뭔가 컨트롤 타워가 전혀 지금 없다는 그런 컨트롤 타워 부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은은요, 지금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라는 그 엄청난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자꾸 키워가지고 폭탄 크기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한은이 지금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이미 일본이 몸소 다 저것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가지고 야, 돈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경제가 안 살아난다. 불씨가 꺼져버린 경제는 절대 돈을 풀어도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일본이 보여줬다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죽겠다 하니까 자꾸 이자만 낮춰줄 생각만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금리를 저는 올리는 쪽에 올려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물론 금리 인상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지. 자꾸 아무 일도 없이 아무도 안 다치게 해서 경기를 살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우리나라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노동력의 가치. 응?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왜? 그만큼 화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있잖아요. 임금이 안 오릅니다. 거기에 임금 자체도 안 오르지만 물가 대비해서는 더 안 올라요. 월급을 내가 5% 올렸어도 물가는 더 올랐는데 뭐.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뭐 급여가 올랐으면 원래 좀 생활이 조금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힘든 거야. 우리나라는 임금을 그렇게 미국처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상황이. 화폐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계 부채 쓴 이런 애들 어떻게 되느냐? 좀 다 작살 나겠지. 갚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돈을 막 갖다 썼으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떤 사회에 이 썩어 빠진 가게, 썩어 빠진 기업, 이미 얘네들은요, 금리를 아무리 오히려 낮춰도 이런 썩어 빠진 기업이나 이런 가게는요, 절대 못 살아나요. 그냥 생명만 연장해 줄 뿐이지, 빚의 크기만 키울 뿐이지, 절대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응? 사람들은 돈 안 써요. 이 금리를 낮추면 이제 유동성이 도니까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왜? 물가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물가가.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요. 물가 상승률이 2%대다. 이런 물가 많이 이제 떨어졌네. 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뎌진 거지.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 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이미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미친 듯이 가파르게 오르고 난 뒤에 이제는 가파르지 않고 이제 스물스물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임금은 뭐예요? 임금은 물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제는 서서히 오르고 있어. 근데 우리 임금은 계속 그냥 이러면서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갭을.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인상을 하면 이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10,000원을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10,000원을 그냥 막 썼다면, 그냥 생각 없이, 막 썼다기보다는 생각 없이 샀다면, 이제 10,000원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를 하고 아무거나 안 산다고 덥석덥석.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냥 내가 원래 벌던 300만 원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3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란 게 뭐예요? 옛날에 300만 원 가지고 쌀을 10개를 샀다. 근데 지금은 300만 원 가지고 쌀을 12가마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치가. 임금은 안 올라도 화폐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가는 점점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왜? 사람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물가는 떨어지거든요. 담배 안 사니까 뭐 재고떨이를 해야 되고 뭐 싸게 팔아야, 누구보다 경쟁사보다 싸게 팔아야 저 귀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임금의 어떤 그 가치는 높아지고 화폐 가치는 높아지고 물가는 떨어지고 하면서 어느 이 갭을 줄여 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금리를 인하해야지 뭐 경기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쓰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튼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기득권들이나 이런 인간들은, 하는 총재, 이런 인간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거예요.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건 비현실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는, 이거는 절대 이 경제 기득권 하는 총재 정치인들은 못해요. 국민들이 무지해가지고 막 난리지게 당장 금리 오른다고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금리를 낮출 거라는 얘기예요. 금리를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환율은 더 오르는 거예요. 환율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물가가 올랐다가 서서히 지금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가치는, 임금은 안 오르고 그나마 받던 임금의 가치도 떨어지니까 이 갭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양극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상 노동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자산, 투자 이런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는 생산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부동산 같이 이제는 하락의 길로 접어드는 자산 말고, 왜냐면 인구는 없고 일자리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뭐 해도 반드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제가 최근에 예를 들면 SK텔레콤, 경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휴대폰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짜 통신비를 안 줄일 거예요. 너무 높은 요금제를 쓰던 사람은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웬만큼의 좀 합리적인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더 이상 안 줄입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통신비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이 회사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통신 그런 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지 뭐 재료비라든지 뭐 부품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가격들이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혹은 다음 5G가 아니라 뭐 6G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5G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6G는 가격이 오른다든지, 어쨌든 통신사의 어떤 그런 것들은 물가와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기를 타지 않는 이런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지금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숲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저 아파트가 30억 하다가 요즘에 25억이네 27억이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만 보는 거야. 과거 저점 대비는 얼마나 올랐는지는 몰라. 그 저점 대비 오를 동안에 우리 국가는, 우리 나라는, 우리 경제는, 우리 임금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거품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이 현재의 가계부채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은 중기축 동아국이고 뭐 미국하고도 엄청 친하고 기초과학 어떤 로열티를 받고 이런 세계 1위 하던 영국도 그랬고 미국,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계를 선도한 그런 국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선도했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선도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요, 단 한 번도 선도한 적이 없습니다.
선도는커녕 따라가기 바빠. 늘.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우리 좀 슬기롭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정권도 바뀔 거고 또 한 번에 뭔가 개혁이라니까 또 한 번에 이 세상이 한번 또 뒤집어질 거란 얘기예요. 기존처럼 해오던 것들을 그렇게 막 하면 진짜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 부자가 돼야 될 장면에서도 가난해지고 또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또 가난해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숲을 봐야 된다. 나무가 아니라 디테일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